작은 반지하 방은 마치 세상과 격리된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창문은 빗물에 젖어 희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는 방 안의 정적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탓에 눅눅한 습기는 벽지를 타고 흐르내렸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정적을 깨트리는 것은 오직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밭은 기침소리뿐이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느라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의 얼굴은 깊게 패인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 두꺼운 경영학 원서를 읽고 있는 아들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눈빛만이 이 차가운 방에 존재하는 유일한 불빛인 것처럼. 준호야,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라. 눈이 나빠진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준호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무게를 아는 준호는 낡은 책상에 고개를 묻은 채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졸업 논문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실 준호의 마음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4학년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생이었지만 그의 어깨는 짐처럼 무거웠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아 학과 수석을 놓치지 않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실은 그를 끊임없이 옥죄어 왔습니다. 손가락 끝은 늘 배달 오토바이의 찬 공기에 시달려 거칠었고 몸은 늘 피로에 절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준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과 병마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만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준호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이면 어머니 순자는 이미 집을 나선 뒤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건물 청소 일을 하는 고된 일상. 늘 고무장갑을 끼고 사는 탓에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두껍게 변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언제나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따뜻했습니다. 우리 준호만 잘 되면 돼. 나야 뭐가 중요해. 순자의 마음속 독백은 언제나 준호가 중심이었습니다. 남편의 간경화는 이미 말기에 접어들어 있었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교육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탓에 순자는 낡은 옷 한 벌로 몇 년을 버텨왔지만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남편의 차가운 이마를 닦아주며 그녀는 묵묵히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부디 우리 준호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 모든 것을 바칠게요. 그들의 사랑은 비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촛불처럼 위태로우면서도 강인했습니다.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그토록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생기 없는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고된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은 남겨진 가족들의 가슴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준호의 마음속에는 이제야 좀 편히 쉬시네라는 안도와 더는 함께할 수 없구나라는 절망이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은 초라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놓인 국화 몇 송이가 전부였고 조문객도 몇몇 친지들과 아버지의 몇 안 되는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준비된 음식도 검소했고 상복을 입은 준호와 어머니의 모습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눈빛만큼은 진짜였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장례식장 앞에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묵직한 타이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자 칠순을 넘어 보이는 품격 있는 노인이 우산을 받쳐들고 내렸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들과 건장한 경호원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장례식장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대한그룹의 김철수 회장이었습니다. 김동완. 이제야 온다. 김 회장은 준호의 아버지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후회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본 모든 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한그룹의 총수가 이 작은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낯선 노인이 아버지를 동지라고 부르며 오열하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슬픔으로 멍했던 머리가 혼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실례지만 아버지와 어떤 사이신지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아들을 빼닮은 굳건하고 강인한 모습에 그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2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회한과 그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다, 준호야. 그 한마디는 준호의 세상이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김 회장은 준호와 순자를 자신의 본사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63층 펜트하우스 오피스의 화려한 모습은 준호의 반지하 방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함 속에서 준호는 할아버지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영화 세트장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25년 전 나는 동환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쓰라린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의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대한그룹의 미래를 위해 정략 결혼을 강요했지. 하지만 동환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택했다. 그래서 나는 부자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며 절연을 선언했다. 순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남편과 함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거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25년간 아들을 외면하고 이제 와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김 회장의 다음 말은 준호의 분노를 얼어붙게 할 만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25년간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서울대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익명으로 지원한 사람이 바로 나다. 준호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린 듯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이뤄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는 장학금으로. 장학금 재단의 이사장이 나다, 준호야. 내가 받은 모든 장학금은 내가 만든 것이다. 김 회장의 말은 준호에게 거대한 망치처럼 다가왔습니다. 준호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노력과 땀으로 일구어냈다고 믿었던 모든 성과들이 사실은 할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니. 준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거짓 속에서 산 거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붉은 기운이 서려 있었고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니다, 준호야. 내 실력은 진짜다. 나는 단지 내가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이야. 기회라고 하시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아세요? 가난한 집 아들이 노력만으로 서울대에 들어가고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고요. 그게 저한테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준호의 외침에 순자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과 함께 모든 고생을 감내하며 아들을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시아버지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조차 이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먹먹하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너도 몰랐구나. 동환이는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했어. 그래서 너희가 모르게 도왔다. 김 회장의 담담한 설명에 준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자신과 어머니는 25년간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인가? 이제 회사를 물려받아라. 넌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생이 아니냐? 김 회장의 제안은 준호에게 마치 채찍처럼 느껴졌습니다. 25년간 자신과 가족을 외면한 사람이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주겠다고. 준호는 그 제안을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겠다고요. 당신의 돈, 당신의 회사는 필요 없어요. 고집 부리지 마라. 넌 내 유일한 후계자다. 이대한 그룹은 내가 아니면 안 돼. 후계자요? 아버지를 25년간 버려두고 이제 와서 후계자라니. 당신은 가족도 버린 사람이잖아요. 준호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팽개치듯 회장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취업 활동에 은밀히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지원하는 모든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채용을 거부하게 만들었고 준호의 이력서는 번번이 부적합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뭔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몇 달째 계속되는 취업 실패에 준호는 지쳐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야, 그냥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제안은 준호의 마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돈에 눈이 먼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자존심 하나만큼은 지키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준호야. 할아버지 돈 받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무덤에 얼굴 들 수 있어요? 준호의 잔인한 말에 순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랜 고통과 절망이 준호의 말 한마디에 폭발했습니다. 준호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끝없이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돈 때문에 변했다고 생각했고 순자는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아들에게 더 이상 힘든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은 현실적인 판단 사이에서 순자는 방황했습니다. 그녀의 마른 몸은 지치고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용기를 내어 김 회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아들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회장님, 준호를 그냥 두시면 안 될까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순자야, 넌 모른다. 대한그룹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 후계 구도가 불분명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감춰왔던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에게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암에 걸렸다. 6개월 시한부야. 순자는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대한그룹의 김철수 회장이 시한부라니. 그토록 강인하고 위압적이었던 그가 한순간에 나약한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준호가 필요하다. 내가 죽기 전에 회사를 물려줘야 해.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선 준호가 반드시 후계자가 되어야만 해. 그는 준호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대한그룹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빛바랜 가죽 표지에는 아버지의 서툰 글씨체가 박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3월 15일. 아버지께서 또 돈을 보내주셨다. 자존심상 받고 싶지 않지만 곧 태어날 준호의 교육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순자에게는 말하지 못하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준호만큼은 잘 키우고 싶다. 언젠가 준호가 다 자라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 2006년 5월 20일. 아버지께서 준호 장학금 일로 연락하셨다. 준호는 정말 똑똑한 아이다. 할아버지의 지능을 닮았나 보다. 아버지도 손자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하지만 아직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몰래 도움을 받는 것도 너무나 죄송하다. 2025년 2월 10일. 병이 악화되고 있다.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이제야 깨닫는다. 내 자존심보다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바보 같은 자존심 때문에 준호와 순자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준호와 순자를 부탁드려야겠다. 일기장을 읽은 준호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고 홀로 고통받으며 그 자존심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일한 자랑이었던 자신의 자존심이 사실은 아버지에게 큰 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도움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화해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할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 어머니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잃었던 날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어머니를 지켜보며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도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더 큰 반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순자 씨의 혈액 검사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혹시 유전병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의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DNA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며칠 후 나온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순자는 김 회장의 친딸이었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실종되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바로 순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매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다, 준호야. 동환이는 내가 입양한 아들이었어. 순자와는 혈연 관계가 아니야. 김 회장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5년간의 오해와 고통이 한순간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25년 전의 이야기를 완전히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내듯 담담한 목소리로. 순자는 내 친딸이었고 동환이는 고아원에서 데려온 입양아였다. 둘이 사랑하는 걸 보고 나는 반대했지. 남매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반대했어. 대한그룹의 후계자인 동환이가 평범한 집안의 딸과 결혼하는 걸 용납할 수 없었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순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기억을 잃었을 때 동환이가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나는 그때 순자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 후 동환이와 절연했고 그렇게 25년을 살아왔다. 순자는 25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동환과 결혼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의 딸이었나요?
의식을 되찾은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내 소중한 딸이야. 25년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른다. 김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거친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한 온기로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실을 모두 알게 된 후 준호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25년간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그리고 자신과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분노와 원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은 후회와 감사함이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고집만 부렸네요.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니다, 준호야. 내 기계가 대견했어. 그게 진짜 우리 핏줄이야. 내 아버지도 그랬지. 김 회장은 손자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회사를 경영하기에는. 괜찮다. 천천히 배워나가면 돼. 할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나 김 회장의 다음 말은 또 다른 반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사실, 암 진단은 거짓말이었다. 네.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자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설득하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야. 내가 아니면 대한그룹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 이제야 말할 수 있겠구나. 할아버지는 건강하다. 그는 준호의 자존심을 꺾고 그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던 것입니다. 준호는 허탈하면서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만큼 자신을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준호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그 유산을 지키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조건이 있어요. 말해보렴. 저부터 말단 직원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정당한 실력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제 힘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좋다. 그게 진짜 경영자의 자세다. 준호는 대한그룹 인턴 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신분을 숨기고 그저 김준호라는 이름으로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집 아들도 부잣집 손자도 아닌 그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배웠고 밤에는 할아버지로부터 경영학의 심오한 철학과 실무를 배웠습니다. 순자도 이제는 건강을 회복하고 아버지와 아들 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25년의 시간을 되찾은 듯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2년 후 준호는 자신의 실력으로 팀장까지 승진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뛰어난 능력과 겸손한 리더십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한그룹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년간 공들였던 경쟁사와의 대형 계약에서 밀려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는 무거웠고 모두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해보고 싶어요. 준호는 자신감 있게 나섰습니다. 서울대에서 배운 경영학 이론과 2년간의 현장 경험,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배운 깊이 있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시장을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경쟁사를 제치고 대형 계약을 따낼 수 있었고 대한그룹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된 것 같다. 김 회장은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며 손자의 성장을 뿌듯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준호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대한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진정한 경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5년 후 김준호는 대한그룹의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옆에서 회사를 경영하며 진정한 후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대한그룹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김 회장은 손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25년의 긴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시금 그의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세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습니다. 2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나게 된 가족의 완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김동완이 진짜 유산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